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연찬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연찬회에 참석해서 의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비유하고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작심 발언을 한 배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은 굉장히 적확하게 나온 발언이에요. 속내를 흔히 하는 말로 속내를 드러낸 건데 말씀하신 건데 제 눈에 띈 대목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부실 기업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셈도 맞고 숫자로 맞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속이 비어 있다, 곳간이 비어 있다는 분식 회계라는 말. 나라가 거들나기 직전이었다. 무슨 말이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년 5년 전에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굉장히 재정 확대 정책을 폈어요. 예산도 계속 늘렸고 국가 부채도 늘리면서 정말 4년 동안, 5년 동안 원 없이 돈 썼던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받았는데 팡팡 쏘고 나니까 비어있더라. 이런 취지로 해석을 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100조 원씩 늘렸다는 거지, 부채를. 이런 데면 맞는 거다. 또 하나는 원전 오염수와 관계돼서 1 더하기 1을 3이나 4가 아니라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게 과학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이런 가운데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나름 이야기. 그다음에 국회가 여소야대인데다가 언론도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다 보니까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려는 상관없이 대통령은 저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 그런 이야기였다, 발언이었다고 저는 봐요.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의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내년 총선에 가 있고 어제의 발언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메시지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한 비판, 탓이었거든요, 다. 그래서 결국 그런 세력, 구체적으로는 야당을 대표적으로 지칭하겠죠. 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싸운다는 것이 정치적 공방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총선을 의미했던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2년 연속해서 여당 연찬에 참석하는 것도 최초고 직접 참석한 것 자체가 최초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당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여야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의식해서 직접 가서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이런 발언을 원래 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셨을 때는 하신 말씀이 환경 탓, 전 정권 탓 하지 말자, 오로지 민생을 위해 일하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어요. 이대로 국정 운영을 1년 동안 해오셨다면 저는 지금 같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
이걸로 일관되게 국정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니까 현재 지지율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뭉쳐있는 지지층을 확고하게 뭉치게 하고 야당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뭐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 권력기관을 동원한 뭐 정치적 공세 이런 걸 통해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표현한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국가 정체성, 뭐 노선 부분을 좀 부쩍이나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찬의 인사말에서도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은 이념이다라면서 이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이게 역대의 진보 정권들 때문에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러고 적과 우리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전체주의 이런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서 경계선이 흐릿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가 많이 헝클어졌다고 보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겠지만 보수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와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념이다.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다. 나는 이 점에서 어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이제 의지를 표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한 평가 한 가지 대목은 앞뒤는 똑같고 직진 본능, 완전히 직진으로 가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비판할지 몰라도 또 상당수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대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념을 강조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 말씀 중에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냉전체제 해체된 지가 벌써 30년이고 실제 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작동하지도 않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 중요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최근까지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을 얘기합니다. 누구 상대, 적과 동지로 나눠서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그걸 이념의 잣대로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대통령 혼자 내지 여당 일부만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한미일 동맹, 사실상 동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주도한 중국 봉쇄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 러시아, 북중러가 묶이고 한미일이 묶이면서 신냉전 체제로 지금 가기 시작했다.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지금 미 상무장관 중국에 가 있습니다. 양국 경제 협력 체계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달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갔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도 갔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앞세워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쓰고 있고 뒤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얼마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지금 우리나라만 북중러와 대립해서 이념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실제 그게 어떤 사회 전반의 지금 현재적 문제 이게 국제 질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념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미국도 이념 중심으로 지금 한미일 동맹을 묶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발표한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마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또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 결의문에 담긴 이 의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보통 이제 연찬회 하고 나면 참석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결의문을 발표하죠. 이제 뭐 실천이 중요한 건데 뭐 흔히 하기 때문에 상당한 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네. 다만 이 부분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그러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완수하겠다는 거야. 뭐 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존재 이유기도 한 거니까 저는 좀 더 결기 있게 좀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총선에 임하는 4대 원칙을 오히려 저는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4대 원칙이 뭐냐? 국민의힘이 총선에 임하는 원칙으로
첫째는 당의 안정과 화합 이야기했고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부분, 유능한 정당 개혁, 새로운 인물 영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총선을 임한다면 이른바 흔히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수도권 위기론도 저는 돌파 가능한 부분 아니겠냐. 다만 실천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선동 정책 강력 대응하고 뭐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3대 개혁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 강조했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1년 반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나 그 개혁의 방향 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선뿐이었습니다. 노동 정책에 뭐 69시간 노동도 있었고요. 교육 정책의 입학 연령 하향 문제 다 족족 이 정책 혼선으로 인해서 책임자가 교체되고 문제만 일으키고 있었고요. 연금 정책에 대해서 논의는 시작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나와 있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이 부분을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 초기에 얘기했던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만 공연불처럼 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어제 결의문 역시 이 후반의 3대 개혁보다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통해서 총선 승리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도 이끌어내고 협치도 이끌어내고 하면서 3대 개혁의 구체적 안이 있으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없는 대신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적극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 싸우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제 결의문이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 기대하는 어떤 이런 뭐 민생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경제적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연찬회 자리에서 또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도 벌어졌습니다. 뭐 수도권 중진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당이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연찬회에 참석한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이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뭐 최근 지금 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뭐 인재 부족을 넘어서 뭐 당의 정책 부재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어제 변화 중에 하나가 당의 어차피 대표, 이 김기현 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도권 위기론을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돌이켜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은 배에 구멍 날 사람 같이 못 타온다.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윤상현 이런 분들 이야기한 거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철규 사무총장과 당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진복 대통령실 수석은 위기론 언론이 만드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는 위기론을 일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의원들끼리 말은 안 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반 정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제1당 또는 과반이 가능한 거야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을 거예요. 현역 의원들을 하면. 그러니까 아마 445 모여서 345 모여가지고 분과 토론 때 저런 얘기를 보면 했을 겁니다. 그 결의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안철수 특히 윤상현 의원이 이거는 다 당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봉합을 시키는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 수도권 위기론이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어느 지점에서 될 것이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상고 처리해서 좋은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다음 총선의 후보군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거는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합됐지만 속으로는 더 고민이
저는 심화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워크숍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역시나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마치고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 의지를 밝히면서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처리하겠다. 또 오염수 대응 사법 처리 의지도 밝혔습니다. 역시나 돈봉투 논란이나 코인 사태로 도덕성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강도 자기개혁도 약속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의 결의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일단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면 마지막 시험 같은 또 국회이기도 합니다. 야권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통상의 국회와는 다르게 완전히 비상한 상황이죠. 지금 여야 간 대화는 완전히 실종이 돼 있고요. 대통령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이 돼 있고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뭐 사실상 반국가 세력 내지는 이 적대시하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정은 지금 어떠냐? 뭐 정치적인 뭐 상황, 여야 간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라든가 전반이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세입 결손만 50조가 났습니다. 이게 전례 없는 예고요. 내년 나라 살림에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여당은 오늘 대통령께서 재정정책 보고를 하는데 이 과거 정권의 어떤 뭐 국채 문제만 말씀하지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무역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정책적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 여러 가지 뭐 사국조, 뭐 오염수 대응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당이 전혀 역할을 못하거나 정치적을 대립으로만 이끌어가는 상황까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정권 출범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60% 비판하는 세력 그 여론이 6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50%는 적극 반대층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대부분 지지율의 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지금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내년 총선이 지금 지지율대로 간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던 연찬회였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앞서고 뭐 총선 앞두고 정기국회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그는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말들은 안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논의를 안 하고 피해간 건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아마 설훈 의원이 심청이가 죽어도 다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어떻게 보면 거취를 좀 결단해라. 뭐 이런 취지일 텐데 그 반응이 별로 없었다고 뭐 안 나오더라고요. 봐서는 저렇게 좀 글쎄요, 검찰의 손에 맡긴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문제를 안 틀고 저번 입장 정리를 안 하는 한 민주당의 모든 이런 민생 공격이나 민생 대책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결국 형해화되고 국민들의 기억이 안 남게 되는 그 딜레마를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일정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8월 30일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을 했고 이렇게 한 차례 불발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9월 셋째 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일방적 통보다라면서 9월 4일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두고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검찰이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통상 뭐 야당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검찰 소환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가 되거나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검찰 발로 언제 소환 통보를 했다는 보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변호인하고 검찰과를 조율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든 피의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 그런 요청을 해서 조율해서 출석하고 하는 게 관행적으로 다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느 날 출석하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법률적으로 강제화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데도 검찰 측에서 항상 어떤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나와라 해놓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체포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빨리 와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지금까지 이 수사가 벌써 쌍방울 수사도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사했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고 이만한 참고인 내지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의 어떤 내용은 다 확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환 통보 일정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특권을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이건 검찰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율해서 뭐 정기국회 중에 초안 조사가 되고 체포영장도 되는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적정하게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 일정 중에는 대정부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국회 일정이 지금 합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순간 모든 이슈가 다 그쪽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국회 책임이나 역할이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당연히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권을 요구해서 이 날짜만 내가 조사받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예. 8월 30일 날 소환한다고 그럴 때는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바쁜 일을 민주당에서 일정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겠다. 31일 날은 이재명 대표 취임 일정인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는 또 이제 본회의가 안 열린 주 9월 11일부터의 그 주 셋째 주에 한번 나가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묘하게 또 9월 4일 날은 비어 있어요. 그 약점을 검찰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9월 4일 날 나오십시오. 9월 4일 날 본회의가 없잖아요. 왜? 일정을 보면은 자 9월 1일 날 개회식하고 이미 정기국 개회식 5일에서 9월 5일에서 8일까지는 뭐야 대정부 질문하고 그다음에 9월 21일과 22일 본회의 잡아놓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촘촘한 걸 쌓아놨는데 이게 뭐가 의미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검찰은 9월 4일 날 정도 조사를 하면 영장을 구속영장이든 뭐 영장을 추석 전에 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거예요. 추석 전에.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늦추는 거예요. 저래 되면 9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9월 10일부터 하게 되면 추석을 넘겨요. 그러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타이밍과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을 가지고 못 잡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 여론전 정치 전술의 하나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10월 달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검찰이 오히려 좀 코너에 몰리게 되고 이런 걸 노린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판단인데 어찌됐건 9월 4일이냐 아니면 9월 11일에 그 주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이런 게 깔려 있다. 추석 전이냐 추석 후냐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는 지금 아시는 대로 부인이 들어서 완전히 뭐 변호인이 그만둬버리고 국선 변호인이 등장하고 한 달째 재판이 공전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또 그 일각에서는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박찬대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사법방해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이 다 뭐냐? 그러니까 이화영 씨 어떻게 보면 조사가 다 그 부분이 다 끝나야 그걸 가지고 검찰에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추궁하려고 하는 검찰 입장, 그걸 피해가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런 게 다 꼬여서 9월 4일이냐 11일 거주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이 광복군과 독립군 5명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분 중에 전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홍범도 장군이 제가 찾아봤더니 1868년 서기 1868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1868년 고종 임금 때 고종 시대 태어나서 해방되기 두 해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1920년대 일이잖아요. 20년대에 러시아에서 완전히 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저 부분을 저렇게까지 또 해야 되는 생각이 저는 첫째 들고 물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육군사관학교라는 데가 주적인 북한과 공산군을 상대로 싸워야 할 초급 장교들을 양성해내는 곳인데 여기에 러시아 공산당,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던 사람을 저렇게 소비에트 군 복장을 한 채로 흉상을 모셔놓은 그걸 육사 가운데다가 만들어놓은 저게 가능한 거야 한테 보고 뭐 그래서 독립기념관 옮기자는 발상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는 이런 게 다 어떻게 결정됐겠느냐면 최소한 무슨 육사 내에서 무슨 위원회 뭐 우리 선열 뭐 조상 추진위원회라든지 흉상 내지는 무슨 역사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서 했을 텐데 왜 걸러지지 못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홍범도 하면 책이든 영화든 교과서든 간에 어떻게든 독립투사 이미지가 강한데 몇 년간의 그 공산주의 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방편으로 했거든 어쩌잖아요. 그것 때문에 흉상을 옮긴단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잘 가슴에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하게 되면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상징물위원회나 뭐 역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역사학자, 군사학자를 부르고 또 졸업생 대표도 불러서 거기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누구의 뭐 지시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는 가장 하수예요. 네, 조규 변호사님.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가 이슈화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답이 어제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념을 가지고 세력 진영을 갈라치기 하고 이것이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를 누린 이 부분이 이 홍범도 장군 이 흉상 이전 논란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는 게 볼셰비키 혁명 직후의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냉전 체제의 어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대립 때도 아니었고요. 당시에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그 이후에 미소 냉전 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념적 갈등이 됐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소련에 가서 하면 소련 공산당과 협력 안 할 수 없었고요. 중국에서 가서 하면 중국에 있는 집권 세력과 협력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독립운동의 과정이었지 이념을 앞세운 행보가 아니었다고요. 독립운동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념에 덫을 씌워서 흉상 이전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사회를 지금 이런 갈등으로 계속 몰고 가겠다고 하는 현 정권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중단돼야죠. 이런 논란이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